탄도미사일 186발, 그리고 자폭 드론 800여 기. 2026년 3월, 단 40분 만에 중동의 하늘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보복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이 정도 물량 공세를 완전히 막아낼 방공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밤 두바이 상공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집니다. 빗발치는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하나둘씩 가루처럼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방공작전센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대피해야 한다고 외칠 때 끝까지 콘솔 앞을 지키며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 현역 군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민간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두바이의 밤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경보음이 작전센터 전체를 뒤흔든 것은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전술 테이블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다 그대로 숨을 멈췄어요. 북쪽에서 붉은 점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표적들이 경계선을 넘어 내려오고 있었고 시스템이 표적을 새로 추가할 때마다 콘솔에서 낮고 짧은 경고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차갑고 또렷하게 숫자를 외쳤어요. 표적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미 국방 싱크탱크 선임 군사 분석가이자 전직 미 공군 장교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나토 방공 전략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단순한 평가 출장으로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출장이었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섭씨 35도의 건조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15시간의 비행으로 굳어버린 허리가 불쾌하게 삐걱거렸어요. 그러나 저는 몸의 피로보다 가방 안에 접어넣은 보고서 초안에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K방공 시스템 운용 적합성 평가. 워싱턴을 떠나기 전날 밤 상관이 건넨 말이 귓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가서 얼마나 쓸만한지 확인해줘. 중고차 감정사처럼 보내는 말투였지만 저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출발 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공 시스템이 실제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기록을 저는 지금껏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는 기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출장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납기도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분석가로서 저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단 하나였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되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성비 좋은 무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가성비가 좋다는 것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두바이에 오기 전부터 이미 보고서의 결론 문장을 머릿속에 써놓고 있었어요.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 운용 적합성 판정 보류. UAE 측 연락장교의 검은 SUV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이 오후의 빛 속에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미터짜리 초고층 건물들, 유리 외벽에 반사되는 햇빛.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화려함을 감상하는 대신 이 도시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탄두 재진입 속도, 궤도 특성, 요격 가능 시간창. 지리적으로 이 도시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하늘을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시스템이 지키고 있었어요. 연락장교가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죠. 방공작전센터는 두바이 외곽 보안구역 깊숙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외벽, 여러 겹의 게이트. 규모는 예상보다 컸어요. 복도 끝에서 파이살 알 누아임이 대령이 걸어왔습니다. 영국 왕립군사학원 출신답게 자세가 반듯했고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어요. 파이살 대령은 한국 기술 도입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UAE 방어 요구에 최적화된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구매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건 그것이 사실이냐는 거였습니다. 작전센터 메인홀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대형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중앙 전술 테이블 위로 실시간 항공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한국어 인터페이스 문자들이 보였어요. 낯선 글자들이었지만 화면 구성은 익숙한 방공 체계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파이살 대령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지거리, 반응시간, 동시 교전 표적 수. 수치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몇몇 항목은 예상보다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트에 수치를 적으면서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수십 년간 실전에서 데이터를 쌓아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두께가 달랐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론을 굳혔습니다. 이 도시의 하늘이 안전한지는 아직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저의 보고서는 그 증명이 없는 한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요. 브리핑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전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젯밤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불편했어요. 나쁘지 않다는 것은 좋다는 것과 달랐습니다. 오늘은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어요. 서류가 아닌 실제 장비를 마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깊어질 수도 있었죠. 저는 솔직히 후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센터 메인홀은 아침빛 속에서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빠지고 주간 인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파이살 대령이 저를 중앙 통제 콘솔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가까이서 마주했어요. 패트리어트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메뉴 체계, 데이터 표시 방식, 위협 분류 알고리즘의 출력 형태까지 모두 낯선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낯설 앞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으로 그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파이살 대령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복이 아닌 진한 남색 기술자 제키 차림이었어요. 파이살 대령이 소개했습니다. 한국 측 현장기술지원팀장 김도현이라고 했어요. 짧은 목례였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가벼웠어요. 저는 그를 훑어봤습니다. 30대 후반, 표정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긴장하거나 경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형이 오히려 더 읽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파이살 대령이 오늘 시연을 김도현 팀이 맡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를 보겠군.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도현이 콘솔 앞에 앉았어요. 손놀림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가상 표적이 생성되었고 시스템이 탐지의 위협 등급을 분류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표시되었어요. 저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쟀습니다. 수치는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통제 환경 수치, 실전 미확인.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류 과정의 논리가 깔끔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 방식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접었습니다. 깔끔하다는 것이 실전에서 버텨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김도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탐지 상황에서 우선순위 판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느냐고요. 김도현은 말없이 설정을 조정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설명 대신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동시에 6개의 가상 표적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은 속도, 궤도, 위협 등급을 자동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렬했어요. 빨랐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정을 마음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실전 데이터를 근거로 설계된 것인지 그것은 여전히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박서윤이 합류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레이더 알고리즘 전담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곧바로 미사일 궤도 분석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화면에 불러왔어요.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을 실시간 역산해 최적 요격 포인트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결과값이 나오는 속도가 빨랐어요. 저는 계산 오차 범위를 물었습니다. 박서윤은 말없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수치를 보여줬어요. 예상보다 좁았습니다. 저는 잠깐 그 수치를 바라봤어요. 좁다는 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법 잘 만든 기계다. 하지만 실제 미사일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 작전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파이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교전 기록이 있느냐고요. 파이살 대령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확인 도장을 찍는 순간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두바이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기계는 제법 잘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저 시스템이 과연 버텨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보고서는 그 답 없이는 한 줄도 바뀌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에서 꺼내보고 있었어요. 김도연이 말없이 시스템을 조작하던 모습, 박서윤이 태블릿을 돌려 오차 수치를 보여주던 장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궁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묘한 불편함이었을까요? 새벽 2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생수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도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파이살 대령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기술팀과 직접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알고리즘이 정교해도 콘솔 앞에 앉은 사람이 무너지면 시스템은 그 순간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이 기술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용하지? 왜 이렇게까지 말이 없지? 침착한 건지, 자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건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김도연은 기술 지원 공간의 작은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2대, 케이블 묶음.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앉는 자리였어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에 얼마나 걸렸느냐고요. 김도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레이더 알고리즘 기초 설계부터 따지면 12년 가까이 됐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2년. 그 숫자가 묵직하게 얹혔어요. 누군가의 청춘이 통째로 들어간 숫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김도연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더니 잠깐 허공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어요.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라고. 시뮬레이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가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변수를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문제를. 그것을 감추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어요. 저는 그 솔직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서윤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온 것은 그 즈음이었어요. 어젯밤 알고리즘 일부를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수정했느냐고요? 박서윤은 어제 저의 질문을 들으면서 오차 범위를 더 좁힐 수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작업했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숙소에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수정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더 좁아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박서윤의 표정에는 자랑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시스템을 관리할 뿐입니다. 박서윤이 잠시 후 덧붙인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김도연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했습니다. 마커로 직접 그려가며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레이더 모듈, 데이터 처리 서버, 요격 통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판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판단이 운용자에게 넘어오는지. 저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설계 선택은 달랐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몇 가지는 더 효율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보고서의 결론 문장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 운용 적합성 판정 보류,
기술자들이 아무리 성실해도 그 문장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작전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기지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군용 차량들이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안구역 쪽에서 무전 소리가 짧게 들렸다 끊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훈련이겠거니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김도현의 차분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박서윤이 밤새 고친 알고리즘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저는 애써 그것들을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기술자들이 성실하다는 것과 시스템이 실전에서 통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결론이 영영 완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정 직전 전화가 왔습니다. 파이살 대령이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즉시 작전센터로 오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전센터로 향하는 차 안. 두바이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달랐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군용 차량이 사이렌도 없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또 한 대가 따라붙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연락장교도 침묵했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작전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평소 2명이던 경비가 4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보안 절차가 더 엄격해졌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바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메인홀로 향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화면들이 붉었습니다. 벽면 모니터 전체에 경고 색상이 가득했어요. 전술 테이블 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궤적 표시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낮고 단속적인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파이살 대령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그 옆 콘솔에 이미 앉아 있었어요. 박서윤은 태블릿을 들고 화면 옆에 서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란이었어요.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발사수는 이미 수십 발을 넘어섰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세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포기했어요. 20년 동안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이 규모의 동시 발사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파이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두바이를 향한 표적이 있느냐고요. 파이살 대령은 화면을 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아직 궤도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도심 방향으로 접근 중인 궤적이 복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간 분석가로 살면서 수천 장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전쟁 시나리오를 그렸고 요격 가능성을 계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서류 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서류가 아니었어요. 작전센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지시를 내렸어요. 각 콘솔에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전이 오가고 영어와 아랍어가 섞여서 울렸어요. 그 혼란 속에서 김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콘솔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태블릿과 화면 사이를 눈으로 오가며 데이터를 대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짧은 한국어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목소리의 온도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이살 대령 옆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적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50개를 넘어섰습니다. 60개.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사흘 전 워싱턴에서 탔던 비행기 활주로 위의 아지랑이 상관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서 얼마나 쓸만한지 확인해줘.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화면 속에서 붉은 점들이 두바이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저는 사흘 전까지 믿지 않았던 시스템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다시 한번 길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돌아봤어요. 김도현이 콘솔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표적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그리고 그 차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표적수가 6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요. 작전센터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지시를 내렸고 UAE 운용 요원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어와 아랍어가 뒤섞여 울렸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졌어요. 누군가 수화기를 들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전술 테이블 한쪽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냥 관찰자였어요. 이것은 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가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화면을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저 붉은 점들이 향하는 곳은 도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 도시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화면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표적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UAE 운용 요원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실전 경험이 없는 요원들에게 이 규모는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콘솔 앞에서 손이 멈추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두 명이 같은 화면을 보며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판단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격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운용 판단이 흔들리면 요격창은 닫힙니다. 탄도미사일은 인간의 혼란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초단위로 하강하는 물체였어요.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빠른 표적까지 남은 시간이 화면 한쪽에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움직임을 봤습니다. 김도현은 콘솔에서 일어나 파이살 대령에게 걸어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들을 수 있었어요. 김도현이 말하는 동안 파이살 대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굳었다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멈췄다가 다시 풀렸어요. 저는 그 표정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파이살 대령이 무엇을 결정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범에 없는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작전센터에서 교범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도현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서윤을 향해 짧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김도현이 중앙통제 콘솔에 앉았습니다. 박서윤이 그 옆 보조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두 사람이 화면을 나눠 맡았습니다. 김도현은 표적 분류와 요격 우선순위를 잡았고 박서윤은 궤도 계산과 요격 타이밍을 담당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국어만 오갔어요. 저는 파이살 대령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김도현이 파이살 대령에게 했던 말이 통역을 통해 들어왔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작전센터의 공기를 바꿨어요. UAE 요원들이 콘솔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동시에 그리고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느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그것보다 단순한 논리는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현장 기술 지원 인력이 작전 운용을 맡는 것은 어떤 교범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허락한 것도 놀라웠어요. 그러나 저는 동시에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콘솔 앞에서 가장 이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저 두 명이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패트리어트를 분석했지만 지금 이 화면에 떠 있는 시스템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방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분하다거나 불편하다는 감정보다 그냥 사실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표적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김도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표적 하나에 우선순위 등급이 붙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박서윤은 태블릿과 화면을 번갈아 보며 숫자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어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작 하나하나가 낭비 없이 정확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 이 사람들은 이 순간을 위해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불편한 생각을 하나 더 했습니다. 사흘 전 저는 이 사람들 앞에서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실전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이것은 보고서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저 옆으로 왔습니다. 나지막하게 물었어요.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제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실전 경험 없는 기술자. 보고서라면 저는 이 상황에 노란불을 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고서를 쓰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표적이 두바이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파이살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대령 판단에 맡기겠다고요. 저는 평가자지 지휘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이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확신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사흘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눈빛이 김도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돌아서서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운용 권한을 김도현 팀으로 이양한다고 했습니다. 작전센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요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방향이 하나였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콘솔 앞에서 김도현과 박서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사흘 전이었다면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경험 없는 기술자, 무모한 결정.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의 카운트다운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표적이 요격가는 구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짧게 말했어요. 박서윤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콘솔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어요. 박서윤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콘솔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작전센터 안의 모든 소리가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무전 소리도, 군화 소리도, 영어와 아랍어가 뒤섞이던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서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발사. 화면에 흰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표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빠르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요격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봤어요. 데이터로, 그래프로, 보고서 수치로. 그러나 지금 이것은 달랐습니다. 저 위로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로 올라가는 것도 실제 미사일이었습니다. 박서윤이 짧게 말했어요. 궤도 일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표적 궤도와 교차점을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화면 위에서 흰 점과 붉은 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중.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전센터 안에서 누군가 짧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랍어였습니다. 파이살 대령의 어깨가 한순간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나 김도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표적이 이미 화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반응의 차이를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는 동안 김도현은 이미 다음 표적을 보고 있었어요. 기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표적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어요. 화면 위에는 아직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현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두 번째 우선순위 표적에 등급이 붙었습니다. 박서윤이 계산을 시작했어요. 저는 전술 테이블 한쪽에 서서 화면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분석가로서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요격 성공 시 표적 감소 속도, 잔여 표적의 궤도 분류, 도심 도달 예상 시간. 저는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를 동시에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처리 속도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수치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요격이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도.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린 시간을 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수치가 자료에 기재된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니, 몇몇 경우는 더 빨랐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손에 펜을 쥔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수치로 받아 적어야 하는 건지, 그냥 눈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수치를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로 환원했어요. 그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화면 앞에서 저는 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 위에서 실제 미사일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도시 위에서요. 그것을 수치로 받아 적는 행위가 지금 이 순간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표적이었어요. 박서윤이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김도현이 화면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표적의 궤도가 불규칙했어요.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동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패트리어트 운용 분석을 20년 해온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정된 궤도를 계산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궤도를 따라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알고리즘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계산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화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발사창이 닫히고 있었어요. 김도현이 말했어요. 발사. 흰 점이 화면에 생겼습니다.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붉은 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있었어요. 흰 점이 붉은 점을 향해 각도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궤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저는 이것이 박서윤의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 수정한 그 알고리즘이 화면 위에서 두 점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명중. 붉은 점이 꺼졌습니다. 저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작전센터에서 이번엔 더 큰 소리가 터졌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무전에 대고 짧게 말했어요. 박서윤이 태블릿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다음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그대로였어요.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표적이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콘솔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두 개의 등이. 이 도시의 하늘이 저 두 등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바이에 도착하던 날, 저는 이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 두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자신들이 직접.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로서의 판단도, 보고서의 결론도, 20년 동안 쌓아온 기준들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요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발사. 명중. 발사. 명중. 밤하늘 어딘가에서 충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세고 있었어요. 요격 성공 횟수가 늘어날수록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써놓고 있던 결론 문장이었어요.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 운용 적합성 판정 보류. 그 문장이 화면 앞에서 한 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하늘은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작전센터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멎었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화면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전술 테이블 위의 궤적 표시들이 줄어들면서 화면 전체가 서서히 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술 테이블 앞에 서서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짚고 있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작전이 끝났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무전에 대고 짧게 말했어요. 요원들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어요. 오랜 시간 긴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것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김도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김도현은 콘솔 앞에 앉은 채 천천히 화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박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수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끝난 뒤에도 화면 앞에 있었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최종 요격 결과를 보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들었어요.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받아 적으면서도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발사수, 두바이 방향으로 확인된 표적수, 그리고 요격 성공률. 저는 그 마지막 수치를 2번 확인했어요.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로서 수십 년간 방공 데이터를 봐온 사람으로서 이 수치가 실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통제된 환경의 시연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실제 탄도미사일이 실제 도심을 향해 날아오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파이살 대령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었고 저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건 내가 알던 방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요격 성공률 데이터를 수백 번 들여다봤어요. 실전 환경에서 이 수치를 넘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어떤 자료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첫 실전에서 기동하는 표적이 포함된 환경에서 민간인 기술자 2명이 콘솔을 직접 운용하는 조건에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분석가로서의 회로가 한순간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변수도 유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수치를 받아 적고 나서 그 아래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분석가로서 써야 할 말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 작전센터 한쪽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밤이 보였어요. 도시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어딘가에서 방금 전까지 무언가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도시는 지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워싱턴에서 가져온 보고서 초안을 떠올렸어요. K방공 시스템 운용 적합성 평가. 결론 문장까지 이미 써놓고 왔던 보고서였습니다.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 운용 적합성 판정 보류. 그 문장이 지금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되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실전 검증 데이터가 없다고 썼는데 방금 그것이 생겼습니다.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저는 작전센터를 나서기 전에 파이살 대령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파이살 대령이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파이살 대령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그 자리에서 저를 맞이하던 확신과 불안 사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파이살 대령도 오늘 밤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똑같이. 그 확인의 무게가 2사람 사이에서 말없이 오갔어요. 저는 콘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도현과 박서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이 화면에 요격 궤적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김도현은 오늘 밤 운용 기록을 파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적에서 어떤 알고리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발사 타이밍이 최적이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이미 기록하고 있었어요. 작전이 끝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2사람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사람의 뒤에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 무기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현의 옆에 서서 화면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밤 수치를 봤다고 그것이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김도현은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어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했을 뿐이라고. 12년 동안 쌓아온 것이 의도한 대로 작동한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척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했고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도 그냥 의도한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관성이 무엇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12년 동안 쌓인 것이었어요. 저는 작전센터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흘 전 공항에 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하늘을 보면서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속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는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다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오늘 밤 이 하늘을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의도한 대로 만든 사람들이 아직 저 콘솔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보고서는 다시 써야 했어요. 두바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밤 받아 적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발사에서 명중까지의 시간, 기동 표적 대응 결과. 저는 그 숫자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분석가로서의 습관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고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러나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펜을 들지 못했어요. 결론 문장을 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흘 전 이미 써놓고 왔던 그 자리였어요.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는 이 칸에 이미 문장 하나를 써두고 있었습니다. 실전 검증 데이터 부재. 운용 적합성 판정 보류. 결론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이미 정해진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문장 위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직접 그은 줄이었어요. 저는 그 빈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 저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시스템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기준이었습니다. 틀린 기준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기준 자체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도 어떤 무기도 실전의 압박 앞에서 작동해보기 전까지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젯밤 그 기준이 더 이상 이 시스템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실전에서 증명되었으니까요. 제가 두바이에 있는 동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제가 노트를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손에 쥔 채 서 있던 그 순간에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가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눈앞의 사실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두바이의 아침이 창밖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았어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도시는 평온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열리는 가게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도시의 하늘이 어젯밤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사람들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그 평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20년 전 처음 방공 시스템을 공부하기 시작하던 날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저 창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오전 늦게 저는 다시 작전센터로 향했습니다. 파이살 대령에게 공식적인 평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김도현과 박서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작전센터 메인홀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전 침대를 편 흔적이 있었어요. 작전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센터 안에서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박서윤은 노트북 앞에서 어젯밤 궤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김도현은 시스템 로그를 검토하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저는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자라고 생각했어요. 틀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었어요. 파이살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느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언어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언어들이 지금 이 장면 앞에서 어딘가 비어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이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제가 이 도시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파이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김도현에게 걸어갔습니다. 어젯밤 수고했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막상 앞에 서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젯밤 콘솔 앞에 앉았을 때 무서웠느냐고요. 김도현은 화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믿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시스템을 믿고 있었다고. 12년 동안 만든 것을 믿고 있었다고. 그 믿음으로 콘솔 앞에 앉았다고.
저는 20년 동안 패트리어트를 분석하면서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콘솔 앞에 앉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항상 데이터였어요. 수치였고 성능표였고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김도연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두바이의 낮 하늘이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공항에 내리던 날의 하늘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결론 문장 자리를 펼쳤어요. 빈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채우지 못한 자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무기를 만든 나라가 그 무기를 끝까지 책임졌다. 그것이 이번 평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뢰의 증명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써놓고 왔던 결론 문장은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짜 신뢰는 동맹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협력 성명서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누가 콘솔 앞에 남아있느냐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두바이에서 배웠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장의 보고서를 쓰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단 하룻밤 만에 배웠어요. 가장 긴 밤이 지나고 가장 밝은 아침이 오는 날에